인류가 왜 진정한 인간적 상태에 들어서기보다 새로운 종류의 야만 상태에 빠졌는가? 이 질문은 1945년 1월 26일 소련군이 아우슈비츠 수용소를 해방하기 이전인 1942년부터 1944년 사이에 집필된 하버마스에 의해 가장 어두운 책이란 평가를 받았던 계몽의 변증법에서 던져졌습니다. 시기는 의미심장했습니다. 나치가 집권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망명길에 오르거나 수용소로 끌려갔고 패전 후 밝혀질 진실들은 이제까지 알아왔던 참담함의 기준을 지나치리만큼 갱신시킬 예정이었던 까닭입니다. 전후 1945년 11월부터 니른베르크에서 전범 재판이 진행됐고 프랑크푸르트에서는 철학 재판이 진행됐습니다. 새로운 종류의 야만 상태란 표현에서 노골적으로 암시되듯 전날 타자의 자리를 찾기 어려운 데카르트 주체가 가진 빈곤함을 충분히 보충하는 데 성공했다고 믿었던 헤겔이 기소됐죠. 공소장에는 주체와 타자의 관계를 일륜적으로 조화시킬 수 있는 원리라고 제시됐던 변증법이 사실은 차이를 무화시키는 동일자적 폭력에 불과했다고 명시됐습니다. 또한 수사 중에 별건으로 발견된 미성년의 상태에서 스스로 벗어나는 칸트적 자율성 역시도 자기 보존의 원리에 불과했음이 밝혀지면서 추가 기소됐죠. 그 철학들은 영국적 홉스의 독일적 변주에 불과했소 라는 주장이었던 것입니다. 참고로 데카르트로 대표되는 근대 문명을 비판했던 하이데거마저도 그의 존재 개념은 비판적 반성 능력 자체가 거세된 최악의 이론이라는 혐의가 제기되면서 프랑크푸르트 철학검찰청 당국의 기소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재판 결과는 어떠했는가? 실로 다양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사형을 선고받았고 당장 베를린 도르테인 시립묘지를 파헤쳐서 헤겔을 꺼내 부관 참시하도록 하시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증거 불충분으로 공소 자체가 기각되기도 했으며 또 어떤 이들은 그럭저럭 정상 참작되어 집행유예를 받고 풀려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 모든 프랑크푸르트에서 진행된 재판들은 1년쯤 하다가 종결된 니른베르크 전범 재판과 달리 지금도 현재 진행형인데 철학사법부엔 신급 제도를 할 게 없기 때문에 무한정 기소와 항소가 반복되었던 까닭입니다. 그러나 지난한 재판 경과들과는 상관없이 최초에 던져졌던 저 질문만큼은 모두의 뇌리에서 잊힐 수 없도록 각인됐습니다. 인류가 왜 진정한 인간적 상태에 들어서기보다 새로운 종류의 야만 상태에 빠졌는가? 2016년 프랑크푸르트 철학검찰청의 신임검사 한병철은 판단력 비판에 동일자적 폭력의 혐의가 짙다면서 칸트를 기소했습니다. 물론 칸트의 미학을 이렇게 재판정으로 올린 게 한병철이 처음도 아니고 마지막도 아닐 것 같지만 그의 공소장은 마치 프랑크푸르트에서 처음 방문한 관광객이 여행 책자에 적힌 대로 뢰모 광장으로 향하듯 익히 예상되는 경로를 충실히 따라갔죠. 우선 현대의 미적 감각이란 게 이질적이고도 부정적인 타자성을 미적인 것으로부터 배제시키는 긍정성으로만 흘러가고 있음이 지적됐고 그런 다음 경악스러움과 불편이 아닌 만족감을 주는 것으로서 미가 제정이 된 시간대로 근대가 지목된 뒤 그 부역자들의 명단에 임마누엘 칸트의 이름이 있음이 엄포되었습니다. 칸트도 버크처럼 미를 긍정성 안에 가둬놓는다. 그가 말한 미도 긍정적인 만족을 준다. 그리고 전날 아도르노가 칸트 미학에서 만족 개념이 가진 긍정적 자기의 혐의를 비판했던 것 다시 반복하는 거 잊지 않습니다. 2016년에 적은 아름다움의 구원에서 한병철은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주체는 미 앞에서 스스로에 대한 만족을 얻는다. 그러므로 미는 자기애적 감정이다. 이는 대상에 대한 감정이 아니라 주체에 대한 감정이다. 미는 주체를 사로잡는 타자가 아니다. 미에 대한 만족은 주체 자신에 대한 만족이다. 그렇다면 칸트가 미학에서 행하고자 한 계몽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데 실패한 것인가? 공소장의 주요 개념어는 주관성과 만족인데 일단 여기에 대한 작구들을 판단력 비판에서 찾아보는 것은 가능합니다. 우선 주관성의 경우 멀리 갈 필요도 없이 판단력 비판의 첫 번째 길목인 미적 판단력 분석의 도입부에서부터 칸트는 취미 판단은 오롯이 주관에만 관계된 것으로 명확히 정해놓고 있거든요. 그러면 칸트 선생이 판단력 비판에서 뭐라고 적어놨는지 한번 직접 알아보도록 합시다. 근데 너무 용어에 집착하지 말고 어떤 전체적인 맥락을 훑는 느낌으로요. 어떤 것이 아름다운지 그렇지 않은지를 분별하기 위해 우리는 표상을 지성을 통해 인식 대상과 연관 짓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지성과 결부되어 있을 상상력을 통해 주관과 주관의 불쾌 관점과 연관 짓는다. 따라서 취미 판단은 인식 판단이 아니며 논리적이지 않고 미적이다. 주관적인 것 이외에 그 어떤 것도 규정 근거가 될 수 없는 것을 미적이라고 한다.
표상에 맺는 연관들은 모두 심지어는 감각과 연관조차 객관적일 수 있다. 그러나 쾌, 불쾌의 감정과의 연관만은 객관적일 수 없고 객관 속에 그 어떤 것도 표시하지 않는다. 이 연관에서 주관은 표상에 의해 촉발된 대로 자기 자신을 느낀다. 또한 만족 역시도 칸트가 취미 판단의 제1계기에 대한 결론을 따로 문단까지 나눠서 표시해주는 친절을 발휘하면서까지 제시해주는 대목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칸트는 이렇게 적어놨죠. 취미란 한 대상을 혹은 한 종류의 표상을 만족 혹은 불만족에 따라 그 어떤 관심도 없이 판단하는 능력이다. 그러한 만족의 대상이 아름답다. 그렇게 단순히 이 둘만 연결해 봤을 때 순수하게 주관적 만족감만을 탐닉하는 나르시즘 내지 정신병적 우주를 떠올려 보는 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같은 시각에서 칸트가 취미 판단을 두고 상상력들의 자유로운 유의라고 언급한 대목이 타협의 여지가 없는 규탄 대상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건 그리 놀랍지 않고, 또한 한 목적성과 이념의 자극제로서의 칸트적 숭고 개념을 두고 특이점에 도달한 자기애적 감정으로 비아냥되는 것 역시도 그리 놀랍지 않은 귀결입니다. 그리고 이런 주장들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머나먼 숭고 개념까지 갈 필요도 없이 취미 판단의 제1계기와 제2계기를 면밀히 뜯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차례대로 가보죠. 잘 알다시피 칸트는 취미 판단의 제1계기를 논하면서 미적인 것을 일체의 관심으로부터 떨어뜨려 놓는데 많은 장을 할애합니다. 사실 이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제1계기 이후에 나오는 2, 3계기를 적었다 봐도 무방할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저 당시의 관심 개념은 자기 보존의 원리를 신성 불가침의 권리를 정초시켰던 홉스에 의해서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오염된 상태였고, 그래서 세베치베르가 이에 반대하여 제기했던 이해 타산적 태도로부터 벗어나 대상 자체의 아름다움을 보려는 시선, 즉 심한 개념이 미학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칸트가 무관심적 만족이란 조건 위에 취미 판단을 놓고자 했을 때 이것은 셰프치베르가 자기 이해에 매몰된 대상을 복원하려고 했던 것을 대상이 아닌 자기 이해에 매몰된 미적 주관으로의 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칸트 선생께서는 코페르니쿠스 전해를 꼭 인신론에서만 하신 건 아닙니다. 미적 판단 부분에서도 비슷한 걸 하고 싶어 했죠. 약간 이분 취향이랄까요? 이런 개념사적 맥락을 고려할 때 칸트가 쾌와 쾌적함을 깐깐하게 구별하라는 이유를 충분히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쾌적함에 깃든 만족은 관심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에 이 둘을 구별하지 않으면 취미 판단과 경향성이 구분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칸트가 취미 판단으로부터 쾌락을 떼어낸 주된 기준으로 자유를 언급하는 것 역시 주목할 만합니다. 여기서 홉스식 관심은 수동적인 것으로 규탄되며 좀 더 구체적으로는 대상과 그 촉발된 감각에 묶여있는 부자연스러운 상태이거든요. 그리고 칸트는 이것을 곧 경향성의 산출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마음의 준비를 했으면 우리 칸트 선생님께서 뭐라고 했는지 직접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쾌적하다고 일컬어진 대상에 대한 판단이 이 대상에 대한 관심을 나타낸다는 것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분명한 사실이다. 감각을 통해 내려진 이 판단은 대상들에 대한 욕구를 불러일으키며, 따라서 이러한 만족은 대상에 대한 순전한 판단이라기보다는 이러한 객관을 통해 촉발된 나의 상태와 이 대상의 실존해가는 연관을 전제한다. 그래서 쾌적한 것의 경우 이를 단지 만족을 준다라고 말하지 않고 쾌락을 준다라고 말한다. 즉 그것에 대해 순전한 찬성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경향성이 산출된다. 이렇듯 칸트에게 경향성이란 물화된 감각을 의미합니다. 쾌적함의 만족은 주어진 조건들에 길들여진 타성이고, 쾌락은 습속의 반복 속에서 형성되는 안락감 외에 다른 것이 아닙니다. 덕성 없는 습속, 선이 없는 예의, 정직함 없는 단정함 등의 모든 맹목적 형식주의가 비판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경향성과 쾌락의 구성 원리는 기념비적 논문인 쾌락 원칙의 저편에서 프로이트가 정리했던 리비도의 관철 유무를 확신할 수 없는 타자와 마주했을 때 느껴지는 긴장감의 해소, 즉 쾌락 원리에 가깝습니다. 또한 전날 브루디에가 주체가 처한 계급적 조건에서 무의식적으로 스며드는 성향 체계라고 했던 문화적 자본 내지 아비투스 개념에 가깝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회페가 어느 비판가에 맞서 칸트의 천재 미학을 방어하면서 그의 이론이 17, 18세기 규칙 미학에 의해 박제된 아름다움을 구출하기 위한 시도였음을 환기시켰던 것은 꽤나 적절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칸트 선생께서는 의고주의를 태행하기 너무 쉬운 표준 이념을 미적인 것을 대표하지 않는다, 미적인 게 아닐 수 있다라고 선을 탁 끊는데 굉장히 철저하셨거든요.
따라서 한백철의 비판과는 달리 칸트의 취미 판단은 되레 타자에게 너무 민감해서 문제입니다. 저 주관성은 미학사와 박물관에 전시된 예술들이 순전한 형식에 위배되는 건지도 모른다고 끊임없이 중얼대는 히스테릭한 유령에 가까운데, 실제로 칸트적 주체가 되어 무관심적이면서도 자유로운 만족을 느끼게 될 때 그 당사자가 느끼는 건 칸트가 말한 호의 따위의 낭만적인 방식이 아닌 극심한 피로감의 심산이 큽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박물관에 예술이 있는데 칸트가 와가지고 저거는 의고주의, 어떤 순전한 찬동, 어떤 무관심적 판단이 아니라 그냥 네가 교육받고 네가 그냥 저기에 막 박물관에 왔으니까 그 박물관에서 부여된 권위에 의해서 예술이 그냥 예술이라고 막 주입된 게 아닐까? 실제 저건 예술작품이 아닐 수도 있잖아 라고 계속해서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듣다 보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돌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좀 대충 살고 싶어요. 칸트 선생님. 저 그냥 대충 좀 살겠습니다. 저기서 아름답다 하잖아요. 아름다우니까 전시해놨겠죠. 저는 그냥 저 받아들일래요. 제발 좀 괴롭히지 마세요. 라고 이제 혓가닥 돌지 않겠습니까? 심지어 미학적 고문 기술자로서의 칸트는 보다 완벽을 기하기 위해 두 가지 보충물을 첨가하기까지 하는데, 하나는 혹시라도 유한원적 만족으로 퇴행하는 것을 막기 위해 미학은 무인도에서 존재할 수 없다고 못 박아 놓은 것이고, 우리 로빈스 크루스께서 퀘니스 베르크에서 열리는 미학 강의를 수강한다는 소식을 듣지 못하셨습니까? 또 하나는 혹시라도 수적 우위를 점하는 담론에 의해 미적인 것이 구성 및 규정되어 버린 것을 막기 위해서 일반적 규칙과 보편성을 분리시켜 놓은 것, 즉 제2계기인 주관적 보편성 개념을 제시한 것입니다. 잘 알다시피 칸트의 취미 판단은 발화되는 그 순간부터 타자에게 동의를 구하는, 반대로 타자 역시도 주체에게 동의를 구하게 되는 찬동의 목소리가 울려 퍼진다고 봅니다. 아마도 칸트는 독일어로 목소리를 뜻하는 스미티용의 음악에서 말하는 조율이란 뜻이 내포되어 있음을 활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로 미적인 것에 대한 합의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더라도 이런 동의 요구는 결코 종결되지 않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거의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논쟁은 결코 쉽게 종결되지 않고, 이 끊임없는 주고받은 과정 속에서 미적이라 믿었던 관념들은 매번 시험대에 다시 오르게 됩니다. 즉 가다마 요약처럼 칸트에게 있어 취미란 곧 반성적 취미를 뜻한다. 그리고 여기서 보편성으로서의 목소리는 담론과 규칙을 좌초시키기 위한 암초로서 기능합니다. 아니 근데 이게 약간 미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철저해야 됩니까? 이렇게 철저해야 한다고? 약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러니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편성과 일반적 규칙을 좀 구분하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보편성을 받아들이는 방식은 남들이 다 비슷한 걸 하고 있으면, 그러니까 약간 다수결, 다수에 의해서 관찰되는 공통점을 모아서 보통 보편성을 산출하고 있는데, 지금 칸트가 요구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그거는 그냥 한낱, 그냥 귀납법? 그냥 그냥 다수일 뿐, 그것이 보편성을 꼭 갖는 건 아닐 수 있다. 당신들은 안 하고 나 혼자 하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하고 있는 이것이 보편적인 걸 수 있다. 아니 1 더하기 1을 3이라고 하는 사람이 9명이고 1 더하기 1이 2라고 하는 사람이 2명이라고 해서 이 2명이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와 같은 이유에서 미적 판단 역시도 일반적 규칙과 보편성은 구분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좀 쉽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해는 하겠는데 쉽지 않은 겁니다. 실제로 적용했을 때 미쳐버리는 거예요. 정말 기준이 하나도 없는 겁니다. 사실 진짜 약간 현기증 날 정도로 미친 얘기를 아무렇지도 않게 해놔가지고 사실 판단의 비판을 읽다 보면 이거 뭐 개인적 감상이니까 넘어갑시다. 뭐 좌우지간 칸트 선생이 했던 말을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합시다. 집중하셔야 됩니다. 만만치 않아요, 이 친구. 물론 쾌적한 것에 대한 판정에서도 사람들이 일치에 도달하는 경우를 목격하게 된다. 다만 이를 도모할 경우에는 누군가에게는 취미가 있고 다른 누군가에게는 취미가 없는 것이 된다. 이때의 취미는 단지 감각기관이 아니라 여하튼 쾌적하다는 판정을 판정하는 능력을 뜻한다. 쾌적함을 통해 사람들 모두의 마음을 들도록 하여 이들을 즐겁게 할 줄 아는 자에게 취미가 있다라고 말한다. 그러나 이때의 보편성은 비교적 보편적인 것일 따름이다. 여기에는 경험적인 것들에서 언제나 나타나는 일반적 규칙이 있을 뿐 미에 대한 취미 판단이 감행하고 청구하는 식의 보편적 규칙은 없다. 사교성과 연관되는 판단에서 사교성은 경험적 규칙들의 토대를 둔다.
조음에 관해서 보면 판단들은 모든 이에게 청구할 타당성을 갖는다. 그러나 조음은 오직 보편적 만족의 객관으로서의 한 개념을 통해서만 표상되는데 쾌적함과 아름다움의 경우에는 결코 그런 일이 없다. 쾌적함에 깃든 만족을 탐닉한 주체는 스스로를 반성하지 않습니다. 그 수동성을 깨뜨리지 않는 한이 성립하는 것이 쾌락인 까닭이죠. 그러나 취미 판단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이 취미 판단은 아도르노가 태볼삭을 갖고 있는 계몽을 부단히 반성해 볼 수 있어야 한다면서 요청했던 그 새로운 이성에 가깝습니다. 물론 아도르노는 이런 새로운 이성을 얘기하면서도 여기에 제시된 어떤 태볼삭, 이 새로운 어떤 고칠 수 있는 반성하는 이성이 나온다 손 치더라도 이 이성 역시도 자기 보존의 원리에 따라 굴곡될 것이기 때문에 이 폭력의 역사는 쉽게 끊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비관주의를 계속 견지합니다. 인용문에서 잘 드러나듯 설령 특정 감관 취미가 만장일치에 가까운 양태를 보일지라도 칸트는 그것을 단호히 비교적 보편적인 것에 불과한 것으로 치부하고자 합니다. 단순히 양적으로서 성립하는 일반성과 보편성을 날카롭게 대립시키고 있는 것인데 이로써 주관적 보편성을 성립시키는 보편적 목소리란 것은 마치 데르다 유형처럼 끊임없이 출몰하는 타자성의 형식이 됩니다. 물론 논리학자들과 달리 양태 파악에 머물지 않고 미적 보편성의 근원까지 차단해 보려는 저 초언론적 철학자의 노력이 정말 결실을 얻을 수 있을 건지 말 건지의 문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칸트적 취미 판단이 타자를 배척하는 손쉬운 긍정성이나 한병철 신인검사의 공소장은 과한 일반의 오류에 불과합니다. 물론 그의 윗선인 프랑크푸르트 검찰청 수뇌부들의 수사 방향 역시도 과한 표적 수사의 혐의가 짙습니다. 몇 가지 개념어들을 확대 해석하여 동일자의 지옥이라는 딱지를 붙이면서 인류의 정신사를 야만으로부터 구원했다는 모종의 감동이라도 느끼는 모양인데 또한 여기서 암묵적 동의를 강요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아니 뭐라고요? 이런 내용에 반대한다고요? 당신 파시스트입니까? 참고로 칸트는 이걸 두고 야만이라고 했습니다. 만족을 위해 취미의 매력과 감동을 뒤섞이고 심지어 이것을 찬동의 척도로 삼는 경우라면 취미는 언제나 야만적이다. 만일 칸트의 미학의 비난을 받아야 한다면 그건 너무 과한 요구들을 낭만적으로 포장해 놓기만 했다는 데 있을 것입니다. 앞서 말했듯 칸트적 취미 판단을 실제로 행하고자 했을 때 주체가 직면하게 되는 것은 극심한 피로감 내지 판단 장애에 가깝거든요. 저 주관성은 모든 미적 기준이 주관에 있다고 말해주면서도 동시에 그것이 정말로 취미 판단인지 끊임없이 되묻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 반문들을 묶어놓기 위한 고전적인 수단들이 익숙함이나 권위 그리고 일반성까지도 모조리 제거해버린 상태에서 행해지는 마치 부정신학적 교리문학에 가깝죠. 고로 주체는 이런 칸트의 목소리를 호의라던가 이성적 동의 요구대로 느끼지 않을 심산이 큽니다. 되레 이런 피로감은 주의력 결핍 장애를 일으키거나 칸트가 반대하고자 했던 유아론적 우주로의 퇴행마저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판단의 비판은 여기에 대한 주의사항이 충분히 적혀지지 않다는 점에서 태만하고도 야만적이죠. 그리고 반성적 형식을 유지하는 데 깐깐하다는 점에서 락항적 분석과 매우 유사하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칸트가 락항과 비슷한 게 아니라 락항이 칸트랑 비슷하다고 말해야 되나요? 좀 헷갈리네요. 여하간 따라서 본 변호인은 임마누엘 칸트의 판단의 비판에 제기된 프랑크푸르트 철학검찰청 측의 부당 기소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재판부에 공소기각 판결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만 마칩니다. 총총.